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그 오늘은 말이죠. 뭔가 새롭게 약간 업데이트된 소식이 있어가지고 그걸 조금 제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뭐냐면요. 아, 어디 갔냐? 이게 어디로 갔냐? 여기 있네요. 네. 제가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달쯤 전에 이게 저 국제정치학 박사 띄우고 밑에 언더바를 넣었습니다. 스미더스의 정보분석. 이전에는 국제정치학 박사하고 스자가 붙어 있었거든요. 이거 이제 뗐습니다. 뗐고요. 여기 이제 저희 현대해상 컨설턴 하이플래너 선생님의 연락처가 보이시죠? 010-9067-8054. 보험은 현대해상 이 김상욱 하이플래너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어떤 입장에 처지에 맞는 최적의 보험 상품을 찾아주실 겁니다. 어쨌든 여기 상담하시고요. 보이는 김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지금으로부터 한 달쯤 전에 저희가 이제 야누쿠 사건을 한 번 더 다뤄드렸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됐고 또 이제 야누쿠 사건 관련해서 이제 톡톡님이 또 어떤 피해를 입었고 했던 것들을 쭉 소개를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1시간 30분 동안 방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야누쿠 사건이나 톡톡님이 피해를 입은 톡톡 관련 건에 대한 어떤 모든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전에 또 방송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더 업그레이드 된 내용으로 방송을 해드렸었고요. 근데 이제 한 달 정도 지나서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 된 소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방송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톡톡님께서 고소하신 건이 최근까지 이제 경찰 조사가 쭉 진행이 됐었거든요. 물론 야누쿠 씨도 연계된 건이고. 그래서 경찰 조사가 최근에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최초에 야누쿠 씨가 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고소한 건이 있습니다. 그게 1차적으로 진행이 돼서 어느 정도는 성과가 나왔고 그게 다시 이제 법적 절차를 다시 밟고 있는 상황이고 자세한 내용은 여기 이제 도쿄 바나나 리포트라는 계정에 들어가시면 이 각종 증거 자료와 어떻게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서 모든 내용이 이 안에 상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방송을 이걸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가해자 ABC가 있고요. 이 가해자 1, 가해자 2, 가해자 3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이 어떤 식으로 피해를 입혔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특히 톡톡 여가생활을 운영하시던 톡톡님이 피해를 입은 사항들이 여기에 다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톡톡님이라는 사람이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본인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톡톡님의 사업을 망치게 하기 위해서 공격을 해왔다. 사이버 불링을 하고 사이버 명예훼손을 하고 공격을 해온 사실, 그리고 각자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거래처에 전화해가지고 업무 방해를 하고 컴플레인을 넣고 이런 일련의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당시도 경찰이 계속 수사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코로나니 뭐니 해가지고 얘들이 경찰의 소환 조사에 이제 계속 불응을 해왔었던 겁니다. 이 건은 이제 톡톡님께서 별도로 고소를 하신 건이거든요. 명예훼손, 그 다음에 업무방해 등의 건으로 이제 고소를 했던 건데, 어떻게 해서 이제 경찰 수사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요. 경찰에서 1차적으로 이제 의견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가해자 1, 2, 3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에 이제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곧 송치가 될 것 같다. 이런 연락이 왔고요. 그 다음에 가해자 3인 이제 오토나쿨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역시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해자 1과 2는 이제 업무방해 혐의가 굉장히 센 편이라서 이게 좀 강력범죄이기 때문에, 업무방해는 사실 경제범죄에서 아주 치명적인 강력범죄입니다. 거의 무고죄에 가까운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보내졌습니다. 물론 이제 검찰에서 다시 이거를 갖다가 이 서류를 받아서 여기 송치라고 하는 거는 경찰에서 사건 조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 사건 서류를 통째로 검찰로 보내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혹자는 경찰에서 일단 수사가 끝났고 경찰에서 뭐 기소 의견으로 나왔지만 검찰로 가게 되면 검찰에서 다시 또 재조사를 할 테니까 그러면 뭐 검찰에서 혹시 이 내용이 뒤집힐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실제 이 내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 좀 오래 걸린 사건이고 그 다음에 이 사안이 굉장히 악랄합니다. 뭐냐면 특히 가해자 2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 1이 아니고 가해자 2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여기 보시면 가해자 2가 어디 갔냐. 워낙 이 가해자들이 많아가지고 여기 있네요. 가해자 2. 이 가해자 2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직적으로 업무 방해를 실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없는 내용 만들어서 민원 넣고 없는 내용 만들어서 여기저기 막 허위 사실 유포하고 또 거래처에 연락해서 거래 끊으라는 식으로 압박을 하고 했던 활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가해자 2가. 이 골뱅이 EKARIA라는 이 계정을 쓰는 이 가해자 2가 아주 적극적인 활동을 했는데 이 사람의 행위가 경찰이 보기에도 너무 심각하다.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서 경찰에서도 이거는 좀 강력하게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이 수사 보고서를 만들고 사건에 대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검찰로 이제 일단은 의견을 좀 받았나 봐요. 미리 검찰에 미리 보내가지고 이 정도면 어떨까 저 정도면 어떨까 자기들끼리 상의를 했는 모양입니다. 이게 아마 수사권 조정이 진행되고 나서 이제 경찰에서 상당 부분 수사권을 갖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수사 지휘 건의를 넣고 건의를 받고 이래서 검찰하고도 어느 정도 조율이 돼서 결정적으로 경찰에서 수사가 끝나서 이제 검찰로 보낸 거기 때문에 이 경찰의 기소 의견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기소 의견이 거의 대부분 검찰에서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기소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벌금이 나올 수도 있고 실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서 또 사안의 반복성에 따라서 그리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피해 규모에 따라서 검찰에서 적정선을 결정을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 제 경험상 이 정도 사안이면요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벌금형이 아니라 실제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보통 벌금형은 300만원 400만원 이런 벌금형은 구약식이라고 해가지고 약식을 구한다는 얘기거든요. 약식 재판을 청구한다는 뜻입니다. 구약식이.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쭉 가면 뭐 다른 벌금 재판들처럼 그냥 300만원 벌금 300 이러면 벌금 300 내면 끝나는 겁니다. 다만 정과는 생기죠. 근데 이런 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안이 심각하고 업무방해가 조직적인 업무방해가 껴있기 때문에 그것도 반복되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힌 업무방해가 껴있기 때문에 약식으로 갈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적어 보입니다. 그러면 실제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러면 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런 식으로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보통 이런 이제 경제범죄, 업무방해는 경제범죄거든요. 이렇게 돼서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피해자 쪽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로 인해 가지고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를 다 정리해서 다시 판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본 쪽에 영업 못한 거, 그 다음에 반품 들어온 거, 그 다음에 이미지 타격 입은 거 이래가지고 한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피해를 입었다 라고 이제 의견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수천만 원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으면 금전적으로 어떻게든 보상을 하지 않으면 집행유예 나오지 않아요. 실형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가해자 1과 2분은 이 두 분은 실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징역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집행유예 없는 실형. 보통 1심에서 이제 이렇게 되면 징역 6개월에서 징역 1년이 나오고요. 물론 징역 2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2심 고등법원 그럼 다 바로 법정 구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구치소에 계셔야 되고 이분들이 억울하다고 2심을 청구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1심에서 검찰에 청구 보통 징역 2년에서 2년을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징역 1년 때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렇게 되면 검찰에서도 항고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심에서는 어떻게든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피해자들하고 합의를 해야 됩니다. 금전적으로. 피해 입으신 거 보상을 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뜻을 보여야 되는데 과연 이분들이 그렇게 할 건가?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럼 몸빵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징역 2년, 감옥에 2년 동안 들어가 계시는 거죠. 간장에 밥 비벼 먹으면서.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신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미워도 그렇지. 그것도 미워할 이유도 딱히 없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까지 이렇게 피해를 입힌 겁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늘 말씀드렸던 인실조시입니다. 이 사건이 처음 발생한 게 2019년 3월인가 1월인가 그렇거든요. 지금 거의 1년 6개월이 지났죠. 이제 이분들에게 법의 심판이 가해지고 있고요. 사실 좀 오래 걸렸죠. 재판까지 가려면 한 6개월은 더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의 한 2년 만에 악당들은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로 끝나냐? 아니죠. 이 재판이 한 3심까지 갈 테니까 이분들 변호사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끝나게 되면 1심이 바로 끝나게 되면 바로 2심 민사소송 들어갈 겁니다. 민사소송은 뭐 어차피 1심 그러니까 이 형사재판에서 받아놓은 이분들이 죄가 있다는 결정서 문이 있기 때문에 이건 민사재판에 손해배상 청구하면은 그냥 거의 100% 이겨요. 그러면 이분들은 몸은 몸대로 고생하고 나중에 이제 돈도 물어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민사재판에서 만약에 톡톡님하고 야누쿠님이 이겨가지고 각각 위자료 3천만원씩 배상해라라고 했을 경우에 보통 우리나라가 3천만원 이상 잘 배상 안 해주거든요. 위자료 3천만원 물어줘 이렇게 결정이 나올 경우에 그 다음에 변호사 비용은 다 얘들이 물어라 이렇게 되면 위자료 3천만원 플러스 변호사 비용 해가지고 상대편에 쓴 변호사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한 4천에서 5천 정도 물어주셔야 되는데 한 명당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돈이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가해자 1, 2, 3이 돈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배째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가압류가 들어갑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그 집행관들이 가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하고 가압류하고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대해서 압류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게 엄중한 법 집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왜 이거를 갖다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냐면 아직도 그 야누쿠 씨가 범죄를 저질렀고 그 다음에 톡톡 씨가 뭐 이런 행위를 했고 이런 식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방조를 했고 묵인을 했고 이런 식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있는데 여러분 그러시다가 같이 이분들하고 같이 범죄자로 토맥급으로 소송당해서 묶여 들어가실 겁니다.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민사소송까지 들어가는데요. 여러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여기에 가해자 1, 2, 3이 아닌 그냥 분들에게는 그 복잡하게 안 들어가거든요. 그냥 소액 사건으로 해가지고 뭐가 한 300만원 400만원짜리 그 소액 사건 민사소송으로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들어갈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전과 생기고 다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잘 모르면 끼어들지 마세요. 여러분이 뭐 존나 부자거나 권력자의 딸내미거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면 남 일에 그렇게 함부로 끼어들어서 같이 욕하고 침뱉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잘 모르면 저도 모르면은 왜 모르는데 끼어들어서 여러분까지 피해를 입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앞에 두 개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건을 소개를 해드렸고 그분들은 지금 이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다. 톡톡님이 고소한 건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고 곧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뭐 제가 봐도 뭐 그렇게 끝날 것 같네요. 이분들에게는 아주 가해자분들에게는 슬픈 일이겠죠.
본인이 잘 그냥 트위터에서 쉽게 말짓거리 하듯이 그냥 몇 마디 하고 나면 끝날 줄 알았더니 본인들이 지은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스미더스의 그 나무 위키로 보는 법률 여행 나무 위키가 사실 되게 디테일하게 돼 있거든요. 예, 이거를 제가 뭐 저번에도 나무 위키 한번 얘기했다가 존나 씹혔는데 제가 왜 나무 위키를 쓰냐면요. 이게 사실 쉽게 좀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차피 예를 들어서 이제 법에 대해서 약간 안 배운 분들은 법률 얘기를 보면 그러니까 답답합니다. 근데 이거를 가능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게 나무 위키예요. 그리고 물론 나무 위키에 틀린 게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크게 틀리진 않고요. 또 이걸 구분할 수 있는 전문가가 보면 어느 게 틀렸는지 어느 게 맞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고요. 학부를 법대를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거는 야누쿠시 이게 톡톡님이 고소했던 사건이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됐다. 그래서 잘 됐다. 가해자들이 처벌받게 됐다. 가해자들의 어떤 말이 다 거짓말이었다. 이게 경찰 수사 결과 다 확인이 됐고 검찰도 동의할 것 같다. 왜냐면 다 조율해서 한 거니까.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알게 된 거 업무 방해가 얼마나 무서운 죄냐. 업무 방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업무 방해 형법 제314조 업무 방해 형법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서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를 말하는 겁니다. 허위사실 유포를 해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니까 5년 이상은 줄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건 상당히 죄가 무거운 범죄라는 얘기가 됩니다.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 처리 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 처리 장치에 장애를 발생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1항의 형과 같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그겁니다. 온라인상에 이렇게 기록하든지 또는 타인의 어떤 사이트를 갖다가 해킹을 한다든지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보통 어떤 쇼핑몰을 해킹해가지고 그 쇼핑몰의 업무를 완전 마비시키는 이런 일들이 가끔 종종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적어 놓는 겁니다. 본 죄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법률 용어가 여기 보시면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손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말을 복잡하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냥 쉽게 쓰는 일상 용어로 컴퓨터나 어떤 하드디스크나 메모리를 손괴할 경우에 이렇게 써도 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쓰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이라고 표시를 해놔야 하드디스크나 여러분이 말하는 하드디스크나 메모리로 통칭되는 것 외에 SSD라든지 또는 USB라든지 새롭게 개발된 제품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포괄해서 법 적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못된 변호사가 여기 법률 규정에 하드디스크나 메모리라고 되어 있는데 SSD는 사실 하드디스크라고 할 수는 없지 않냐 이래 나와버리면 SSD가 과연 하드디스크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법원에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고민의 여지가 없도록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좀 포괄적으로 복잡하게 적어 놓는 게 법률 용어입니다. 그게 대부분 그래요. 가능한 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업무방해의 개요를 보면 본 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게 위계라는 거는 이제 허위의 사실을 얘기하는 걸 말하는 거고 속인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이런 걸 말하는 거고 위력은 직접 와서 가게 때려 부수고 가게 앞에 이제 막아서 사람 못 들어가게 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하거나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이게 해킹이죠. 그러니까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 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서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 경제생활에 있어서의 업무만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가 아니라 사회적 활동으로서의 모든 업무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입니다.
보호하기 위한 이제 범죄 처벌 규정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영업방해, 때로는 업무방해 이런 어떤 표현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게 되면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거고요. 이건 죄가 더 무겁습니다. 그러므로 본 죄는 재산죄가 아니라 재산죄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인격적 활동의 자유를 보호하는 범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활동의 자유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호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업무방해가 혐의를 받게 되면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찰의 사이버팀보다는 경찰의 이제 사기사건 등을 수사하는 경제팀에서 이걸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얽힌 부분이 되니까요. 본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업무입니다. 업무의 의의를 보면 업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라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위와 계속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춰야 됩니다. 사회적 지위로서 행하는 사무인 이상 반드시 경제적인 사무에 제한되지 않고 정신적인 사무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그 시를 누설하여 출제 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것도 본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을 치고 있는데 또는 근데 이제 어떤 시험 문제가 유출된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데 문제 유출되는 거. 보수의 유무나 영리 목적의 유무와 상관없이 주된 업무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업무도 포함됩니다. 업무는 직업, 기타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일 것을 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쉽게 설명드리면 제가 말이죠. 다 큰 어른이 그냥 모래사장에 해수욕장에 가가지고 그 모래사장에 큰 하트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큰 하트를 이렇게 제가 그리고 있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이걸 밟았어요. 그러면 이게 죄가 되냐 안 되냐? 이거는 업무방해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즉흥적인 거고 제가 이걸 그리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업무방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뭔가 직업으로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거를 방해했다. 그러면 업무방해에 해당되는 거죠. 이런 겁니다. 그 행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톡톡님의 사업을 방해한 행위,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서 톡톡님의 사업을 방해한 행위 자체가 완벽하게 업무방해에 들어맞게 되는 거죠.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이고요. 허위 사실의 유포와 위계라는 건 뭐냐? 그 허위 사실의 유포와 위계는 의미는 신용훼손죄에서 그것과 같다고 합니다. 허위 사실의 유포도 위계의 예시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업무방해 사례로서는 모 상점에서 저울을 속여서 판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손님을 빼앗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톡톡님이 정식으로 허가받아서 수입한 물건이 밀수품이라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짜 정보를 퍼뜨려서 톡톡님의 사업을 힘들게 했죠. 완벽하게 허위사실 유포에 들어가는 거죠. 그 예로는 동종, 유사한 상호 또는 상표를 사용해서 고객을 빼앗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키 신발이 이렇게 대리점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나이스라고 만들어 가지고 한다든지 이러면 이것도 업무방해에 해당되는 겁니다. 각 사례들을 보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예로 동종 유사한 상표를 해서 고객을 뺏거나 타인의 어장에 해저에 장애물을 침몰하게 해두어 어망을 찢어 어업을 못하게 한다거나 이게 다 사례에 있는 것들입니다. 판례로 종업원의 기술이 졸렬하니 해고하라는 편지를 주인에게 발송하는 경우 사실은 야노쿠 씨가 문제가 많으니까 톡톡님이 야노쿠 씨하고 관계를 끊어라 라고 했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업원을 유혹하여 달아나게 하여 요정의 업무를 못하게 하는 경우, 또 대학 교수가 입학시험 문제를 응시자에게 알려주거나 대학 총장, 교무처장 또는 채점위원이 입학시험 성적을 고쳐서 허위의 사정보를 작성해서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 정유라 씨 같은 케이스도 여기에 해당되죠. 그 타인에 의해서 대신 작성한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하는 경우, 이것도 업무방해에 해당되고, 이게 국립대에서 했으면 공무집행방해고요. 다른 사람 이름의 이력서와 생활기록부 등을 제출해서 회사에 위장 취업을 하는 경우,
과거에 이제 노회찬 씨나 심상정 씨가 주민등록증 위조해가지고 많이 위장 취업하셨거든요. 이것도 공문서 위조에다가 이제 업무방해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노조 간부들이 일방적으로 휴무를 결정한 다음에 유임무를 배포해서 유급 휴일로 오인한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않게 하는 경우도 업무방해에 해당되고요. 가명으로 개설된 어음보조관 계좌를 실명 계좌에 보관된 것으로 추적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그 가명으로 어음을 발행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권자들로부터 인증번호만 전달받을 뒤 그들의 명의로 특정 후보자에게 대리로 전자투표를 시도하는 경우, 이건 선거방해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정당 내에서의 일이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게 해당이 안 되려면 인터넷 게시판에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하는 행위는 위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는 허위사실을 게재해야 되는 건데, 실제 하는 객관적인 사실을 게재하는 거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을 적시한 거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해자 1, 2, 3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가 법리적으로 성립한다고 판단을 해서 기소 의견이 나왔죠. 그건 뭐냐? 가해자 1, 2, 3이 트위터에 게시했던 야누쿠시가 했다는 짓거리들, 그 다음에 톡톡님이 했다는 많은 짓거리들, 이런 것들이 다 거짓이었다는 겁니다. 야누쿠시나 톡톡님은 아무 잘못이 없었던 겁니다. 그게 경찰 수사로서 입증이 된 겁니다. 다시 한번. 뭐 위력이나 뭐 이런 것들은 쭉 넘어가고요. 이 업무방해라는 죄가 상당히 무거운 죄입니다. 경제 관련 범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제 죄를 범했을 경우에 금전적으로 합의를 하지 않으시면 그냥 실형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건 같은 경우에는 한 2년에서 3년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징역이. 그럼 그때까지 생으로 그냥 감옥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해서 인생을 사시고요. 뭐 어차피 내 인생 아니니까 전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 갔냐?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서 또 다른 법률 관련 얘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